침묵. 모든 것은 깊은 고대 호수처럼 높은 산들 사이에 잃어버린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이 침묵에서 전설이 태어납니다. 섬광이나 단어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숨기고 있는 두루마리처럼 천천히 펼쳐지는 시간의 따뜻한 숨결과 함께 말이죠. 인간이 처음 금을 보았을 때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는 돌에 얼어붙은 햇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하늘의 힘과 영혼의 빛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간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남미의 심장부 어딘가 평원, 호수, 뚫을 수 없는 정글 사이에 황금 인간의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그는 호숫가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몸은 얇은 금가루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고 햇빛은 물결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영혼들에게 보석, 조각상, 부적, 별빛처럼 빛나는 용기들을 선물로 바쳤습니다. 그것은 불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인간과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균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이스카족은 그렇게 전합니다. 그렇게 역사는 장로에서 아이들에게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은 엘도라도라는 이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고대 의식이나 신화로 들은 것이 아니라 부름으로 들었습니다. 금의 부름, 영광의 부름, 미스터리의 부름. 처음에는 엘도라도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였습니다. 다음에는 잃어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빛과 물, 의식과 전설, 영혼과 욕망이 얽힌 꿈이었습니다. 금이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완벽한 세상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설은 진실이나 허구가 아니라 시간의 숨결에서 태어납니다. 그것들은 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기를 거쳐 전해지는 목소리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보물을 찾아서가 아니라 의미를 찾아서, 손에서 미끄러지지만 기억에 남는 것을 찾아서, 침묵의 깊이에 숨겨진 황금빛을 찾아서. 눈을 감으세요. 시간의 바람이 당신을 만지게 하세요. 그리고 황금 도시는 지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심장에 드러나게 하세요. 처음에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검도 배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해진 것이 아니라 들려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안개 낀 아침 산속, 모닥불 전설의 목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물, 땅, 하늘의 영혼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고대 시대부터 부족에서 부족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데스 고원 어딘가 언덕과 강 사이에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의식과 신화를 만든 민족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무이스카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콜롬비아 코르딜레라 산맥의 중앙 부분에 살았는데 바다보다 훨씬 높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계곡에서 별들이 땅에 더 가까이 내려오는 곳이었습니다. 무이스카족에게는 일반적인 의미의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들의 신화는 호수였습니다. 옥처럼 매끄럽고 검은 물, 그 물가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의 중심에는 카시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 그는 벌거벗었습니다. 그의 몸은 얇은 금가루로 덮여 있었습니다. 첫 햇살과 함께 그는 보석, 조각상, 신들의 새겨진 형상으로 장식된
카누에 오릅니다. 그는 호수 중앙으로 항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그는 자신과 보이지 않는 존재 사이의 연합의 상징으로 물에 희생물, 금 물건들을 던집니다. 그 후에 그는 잠수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인정받고 승인받아 돌아옵니다. 이것이 무이스카 통치자의 취임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의식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화가 아니라 호수 바닥에 가라앉는 귀한 금이었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손실이었습니다. 신들과의 연결이 아니라 부의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때 의식을 의미했던 단어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엘도라도라는 단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황금인간, 다음에는 도시, 다음에는 나라, 그러나 처음에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과타비타. 그것은 존재합니다. 여전히 언덕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 물은 역사처럼 어둡습니다. 전설처럼 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수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 모험가들, 고고학자들, 그들은 바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물, 얇은 금 조각상, 동물의 형상, 가면, 휘어진 판 등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완전한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코 전체 이야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것은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속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설은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빛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데스 산맥에 다시 안개가 낄 때 그것은 습기뿐만 아니라 그 의식을 기억했던 사람들의 숨결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첫 단어가 어떻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장로들이 그것을 어떻게 발음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메아리를 느낍니다. 모든 이야기에서, 모든 걸음에서, 아침 해가 빛나는 호수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에서, 그 물속에서 황금 도시로 가는 우리의 길이 시작됩니다. 돌길이나 지도상의 선이 아니라 반사, 물의 표면, 고대 숨결의 소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동쪽에서 왔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조각된 듯한 배를 타고 도체는 십자가가,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산 위로 떠오르고 강물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땅을 헤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다른 끝, 금이 오랫동안 힘의 척도가 되었던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의해 인도되었고 영광에 대한 갈증에 불타올랐지만 무엇보다도 꿈에 이끌렸습니다. 모든 것이 빛나고 심지어 공기조차 부유함으로 가득 찬 땅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도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지만 신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들은 들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온통 금으로 된 도시가 있다고. 고대 왕국들이 무너지던 시대였습니다. 잉카 제국이 사원과 테라스와 함께 몇 안 되는 총과 말을 가진 사람들의 공격에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전해지던 전설들이 먹잇감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미한 현실과 꿈의 경계선에서 엘도라도라는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비명처럼, 부름처럼 종이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의식에 그려진 지도처럼 다르게 들렸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대륙의 심장부에 금으로 된 도시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곳의 거리는 보석으로 포장되어 있고 사원들은 태양처럼 빛나고 왕들은 빛으로 사라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각 새로운 버전은 엘도라도를 더 아름답고 더 도달하기 어렵고 더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꿈을 믿었던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은 곤살로 히메네스 데 게사다였습니다. 그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정글과 늪을 가로질러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길은 길었고 모든 나무, 모든 돌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도라도는 물러났습니다. 가까워지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평선 너머의 신기루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이스카족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과타비타 호수를 보았습니다. 그는 전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도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을 찾았습니다. 도시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돌담에서가 아니라 현지 사제들의 손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전설이 새로운 힘으로 타오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광을, 어떤 이들은 의미를 찾았지만 모두 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군대가 올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엘도라도는 상상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지만 현실에서는 덜 접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경계는 확장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콜롬비아에 있기도 했고 베네수엘라에 있기도 했고 에콰도르에 있기도 했습니다. 지도에서 마음대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정복을 부추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에는 불을 찾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엘도라도의 어떤 점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장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빛나고 소유를 통해 불멸이 될 수 있는 땅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은 도시의 반영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반영이었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할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갔습니다. 점점 더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전설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글에서, 이 산에서, 비와 햇볕 아래에서 신화는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이스카족이나 정복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 자체의 숨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과타비타 호수, 언덕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물의 원, 마치 시간에서 벗어난 고대 거울처럼 그 가장자리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무잎들은 오래된 노래의 리듬에 맞춰 속삭이고 바람은 호수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고 물을 만집니다. 이곳 해발 3,000m가 넘는 곳에서 의식이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엘도라도가 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수는 결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영혼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찾아왔던 단순하고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과타비타의 존재에 대해 처음 알았을 때 그들은 단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호수 바닥에 금이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에게 희생으로 바쳐진 보물들, 부적, 조각상, 팔찌, 잔,
별빛처럼 물속에서 빛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곧 그것을 회수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147년 곤살로의 형인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페레스 데 케사다는 호수를 배수하려는 최초의 알려진 시도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수위를 낮추고 보물을 드러내기 위해 분화구 벽에 운하를 뚫었습니다. 물은 실제로 부분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진흙탕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보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17세기에는 영국인들이 또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펌프와 양동이를 사용하여 물을 퍼냈습니다. 다시 금이 나왔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수 바닥 전체가 끈적한 진흙으로 변했습니다. 귀중품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수 자체는 마치 그 본질을 숨기려는 듯 다시 물을 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전설은 남았습니다. 이 호수에서 발견된 유물은 오늘날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은 뗏목 위에 작은 금 조각상으로 호수 자체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근처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노를 젓는 사람들과 희생물이 있는 플랫폼 위에 한 남자를 묘사하고 있으며 바로 그 의식의 정확한 구현입니다. 이 유물은 신화가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증거가 항상 답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호수에는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둘러싼 침묵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침묵입니다. 그 물은 단지 깊은 것이 아니라 기억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표면 뒤에 단순히 보석 이상의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수는 결코 황금 도시로 가는 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최초의 것, 진정한 것,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것. 오늘날 사람들은 삽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들고 옵니다. 탐욕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호숫가에 서서 물을 바라보며 오래전에 잊혀진 것의 메아리를 자신 안에서 듣습니다. 과타비타 호수는 열쇠가 아닙니다. 목표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것은 고대함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족장의 피부에 묻은 금가루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빛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고요한 표면에는 도시가 아니라 꿈이 반영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역사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때로는 수세기 동안의 안개 속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실이 아니라 갈증, 희망, 반복되는 말로 인해 무성한 나무처럼 번성합니다. 엘도라도가 그랬습니다. 작은 산악 호수 가장자리에서의 의식으로 시작된 것이 빠르게 한 민족의 일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통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마다 다른 언어로, 다른 캠프에서, 다른 모닥불 주변에서 다시 이야기될 때마다 엘도라도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황금 인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독특하고 환상적이며 불가능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것은 성장했고 거리는 빛났으며 지붕은 보석으로 박혀 있었고 사원들은 햇빛 아래서 반짝였으며 주민들은 영원한 부와
평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습니다.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으며 숲, 강, 신기루로 보호받았습니다. 우연히 발견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부름에 의해서만, 오직 운명에 의해서만. 사람이 엘도라도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전설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부대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면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곳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0년마다 새로운 정복자가 나타날 때마다 엘도라도의 지리적 범위는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콜롬비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쪽으로 페루, 볼리비아, 아마존 깊숙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강을 따라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도시, 사원단지, 잃어버린 계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때로는 전체 왕국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았습니다. 눈에서 숨겨진 금과 아무도 끝까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지도들은 미지의 지역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백이 아니라 경이로운 공간으로 말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에는 금맥이 덮인 산이 그려졌습니다. 유럽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는 엘도라도라는 단어가 놓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소 지정이 아니라 부름이었습니다. 기다림의 공간, 꿈의 공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빛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세기는 혹독했습니다. 질병, 전쟁, 의심, 그리고 그때 아름답고 멀고 빛나는 전설을 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멸, 행복, 불행의 끝을 믿는 만큼 엘도라도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지입니다. 순수하고 완벽하며 비밀스러운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대륙 전체의 문화 코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만이 그것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도 모두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그것은 국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금 이상을 원했던 모든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설은 자랐습니다. 숲처럼, 불처럼,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꿈처럼, 그리고 첫 번째 탐색 시도가 실패했을 때조차 믿음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신화는 사실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도라도가 인간이 아니게 되고 의식과 호수가 아니게 되었을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파괴될 수 없는 것, 즉 욕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꿈은 너무 강해서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삶, 이성, 이름, 이것이 페드로 데 오레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 가지 생각에 자신을 바친 스페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장되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세대는 신세계의 부에 대한 이야기, 강처럼 흐르는 금, 보물이 공공연하게 놓여있는 왕국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오레세에게 그것은 단순히 부에 대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남미에 처음 도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전사들과 정복자들이 지나갔고 제국들은 이미 몰락했으며 신화는 이미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논리에 굴복하지 않는 것,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대륙의 심장부에 숨겨진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기반인 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들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탐험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설득하고 후원자를 찾고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그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레세의 길은 길고 지쳤습니다. 그의 군대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늪에서 길을 잃고 나무십 사이로 햇빛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정글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질병, 굶주림, 그리고 원주민들이 속삭이던 숲의 영혼들에게 시달렸습니다. 때로는 흔적, 금보석, 숭배물, 항해용이 아니라 의식의 일부로 만들어진 이상한 지도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탐험대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거의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더 이상 도시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길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신화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진실의 형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엘도라도의 전설은 그를 땅으로만 이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 꿈, 밤, 모닥불, 주변의 대화 속으로 침투했습니다. 오레세는 황금 도시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빛으로 덮인 거리를 상상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사원 위로 피어오르고 강물이 빛나는 문을 통해 조용히 흐르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그곳이 어디인지 몰랐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음에서 그는 부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은 지쳤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거의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도라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가까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불과 며칠만 더 가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아마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다면 오늘날 페드로 데 오레세의 이름은 거의 잊혀졌습니다. 그는 나라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왕실 국고의 금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꿈을 위해 끝까지 갔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길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엘도라도가 실제로 숨기고 있는 것, 즉 탐색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엘도라도는 스페인 사람들만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글과 바다를 뚫고 온 그의 목소리는 유럽에도 닿았습니다. 그곳은 아침에 고딕 양식의 첨탑 위로 안개가 퍼지고 상인들이 금화를 세고 공작들이 새로운 소유를 꿈꾸는 땅이었습니다. 분열되고 야심찬 독일 공국들은 해외 영토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맹과 협정 덕분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한 기회 중 하나는 신성 로마 제국의 가장 부유한 은행가인 아우크스부르크의 벨저 가문에 찾아왔습니다. 16세기 초 그들은 스페인 왕실의 부채를 자금 지원하는 대가로 스페인 왕실로부터 베네수엘라 지방을 통치할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황금 도시를 찾는 독일의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벨저 가문을 대신하여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떠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은 니콜라우스 니콜라웃 페더만이었습니다. 그는 전사가 아니라 법률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책과 칼 사이의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그는 카리브해 연안을 건너 대륙 내부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강이 미로를 형성하고 길이 안개 속에 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뚫을 수 없는 숲을 마주했고 현지 부족들과 싸웠으며 더위, 질병, 그리고 지친 행군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지의 심장부에 숨겨진 금으로 가득 찬 도시에 대한 같은 전설에 이끌려 계속 나아갔습니다. 페더만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로는 다른 탐색자들, 때로는 적대적이고 때로는 그만큼 길을 잃은 스페인 사람들과 교차했습니다. 그의 귀환은 보물을 가져다 주지 못했지만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찾고 있다면 어딘가에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필립 폰 후텐이 왔습니다. 그는 영광에 목마른 젊고 야심찬 귀족이었습니다. 엘도라도를 찾아 떠난 그의 여정은 길고 지쳤고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미지의 땅 깊숙이 더 깊이 파고들었고 맹렬한 저항에 직면했으며 동료를 잃고 거의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길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폰 후테는 페더만처럼 황금 도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베네수엘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스페인 총독의 명령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되었고 통합해야 할 꿈은 결국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아메리카에서의 독일 통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패배조차 신화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까이 있었다고들 말합니다. 아주 가까이. 그래서 죽었다고 합니다. 독일 탐험대는 요새를 남기지도 지도를 바꾸지도 않았지만 엘도라도에 새로운 유럽적, 지적, 철학적 차원을 부여했습니다. 일기와 편지, 이야기와 소문 속에서 엘도라도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이성에 대한 도전, 인간의 상상력이 지도, 검, 죽음 너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독일인만이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탐색에 강박적인 뉘앙스를 부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교육받은 사람일수록 불가능한 것을 더 자주 믿는다는 사실로 강조됩니다. 그리고 열대 황혼 속에서 그들의 모닥불이 꺼져갈 때 어딘가 멀리 떨어진 곳 나무십 사이에서 엘도라도라는 이름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시로서가 아니라 목표로서가 아니라 상징으로서 탐색자들 자신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전설, 그리고 아마도 우리 모두를 살아남을 전설. 때때로 전설은 역사가 되기를 멈추고 강박관념이 됩니다. 목표가 아니라 의미가 됩니다. 신기루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보는 거울이 됩니다. 시간의 먼지 속에 사라진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루엔 블랑코의 이름은 책에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동굴 속 메아리처럼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지평선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며 거기에 황금빛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루엔 블랑코는 위대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사절도 아니었고 문장이나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행자였습니다. 아마도 전직 군인이었거나 상인이었거나 아무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료들은 그의 과거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장이 뛰는 소리와 함께 하나의 단순한 진실을 전합니다. 그는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떠났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군대도 없이 깃발도 없이 동료도 거의 없이 오직 귀로 들은 지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그린 스케치를 가지고 그리고 한계 없는 고집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는 아마존의 심장부로 이어지는 길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곳은 습한 공기가 베일처럼 무겁고 덩굴이 하늘에서 드리워져 있으며 강물이 경계를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1마일마다 1000개의 질문이 있는 곳입니다. 그는 이야기들을 따라갔습니다. 나무들 사이에서 돔을 본 은둔자들, 황금 왕국의 비밀을 지키던 인디언들, 산 위 황혼의 이상한 빛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그는 노인들의 말을 듣고 샤먼들에게 돈을 주고 그림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가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었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변했습니다. 나침반이 고장 났습니다. 동료들이 사라졌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루엔 블랑코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의 기록은 다시 이야기할 수 없는 산만한 묘사, 빛, 소리, 기하학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도시의 숨결을 느끼는 것 같다고 썼습니다.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다음 계곡에 입구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매번 언덕 뒤에는 새로운 덤불이 있었습니다. 강 뒤에는 새로운 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야기의 조각들, 소문들 뿐이었습니다. 창백한 피부를 가진 한 남자가 강가에 앉아 새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 그가 숲의 일부가 되었다는 소문. 그가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소문. 왜냐하면 그가 찾았기 때문이거나 자신이 찾던 것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정글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 안으로 들어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는 길은 항상 외부로 가는 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부로 이끌기도 합니다. 루엔 블랑코의 이야기는 용해의 역사입니다. 신화를 쫓다가 그 일부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도에서 엘도라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자신 안에서 그것을 찾았을 것입니다. 또는 그 자신이 엘도라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화는 끝까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엔 블랑코가 걸었던 길은 오늘날 어떤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글에 있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있습니다. 욕망이 두려움보다 강한 그곳에,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곳에, 황금 도시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그곳에, 스페인 군대가 원정 횟수를 세지 못하게 될 무렵 황금 도시의 전설은 제국의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대양을 건너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등 다른 언어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영어에서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영국은 대양에 대한 열망이 강했으며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만큼 탐험과 정복의 의지를 상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항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적, 모험가, 국가의 대리인, 법과 전설의 경계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정글의 심장부에 상륙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늪지대로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길은 해안선, 만, 선박, 스페인 갤리온선과 전리품 창고를 지나가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도라도에 대한 그의 관심은 육로를 걸었던 사람들보다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드레이크가 세계 일주 항해를 떠났을 때 그는 스페인 식민지가 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세계에서 돌아오는 배들이 금고에 유물, 보석을 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아메리카의 심장부 어딘가에 그 소유주에게 금을 아낌없이 내주는 땅이 숨겨져 있다는 신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도라도를 직접 찾지 않았지만 그 반사된 빛을 쫓았습니다. 그는 스페인 캐러밴을 추격하고 요새를 약탈하고 바다에서 싸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엘도라도는 장소가 아니라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금이 어딘가에서 생겨난다면 조만간 배에 실리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배는 가로챌 수 있다고. 드레이크의 모든 공격은 스페인의 꿈에 대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승리는 엘도라도의 이미지를 강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도달할 수 없지만 실제적인 힘으로서 여전히 제국을 먹여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스페인이 오직 이 황금 도시 때문에 부유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먼저 그것을 찾는다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러시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군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 지리학자들, 연금술사들 모두가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도가 그려지고 이론이 만들어지고 책들이 출판되었습니다. 엘도라도는 구전 전설에서 인쇄된 가설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심장뿐만 아니라 이성으로도 탐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과학은 신화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패는 엘도라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유혹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남았습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엘도라도를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 그의 공격, 그의 갈증은 같은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탐색의 역사, 금의 역사, 붙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영원한 열망의 역사, 그리고 그의 돛이 한때 떠다녔던 이 물속에서 바람은 여전히 속삭이고 빛은 여전히 깜빡입니다. 램프나 달빛이 아니라 신화의 빛이, 가라앉지 않는 신화의 빛이. 인류는 항상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래 위에, 다음에는 양피지, 가죽, 종이 위에 선을 긋고 강을 표시하고 도시를 기록하고
국경을 정했습니다. 지도는 길을 기억하고 자신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구별하며 방향 감각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도라도는 결코 지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손가락 사이의 물처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어떤 지도에서는 안데스 산맥 본구리들 사이에 나타났고 다른 지도에서는 오리노코 강 발원지에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지도에서는 아마존 강과 완전히 합쳐져 때로는 사원이 되고 때로는 계곡이 되고 때로는 전체 왕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들 중 어느 것도 그곳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경로를 그렸습니다. 좌표를 계산했습니다. 증언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벽에 부딪혔습니다. 돌담이 아니라 안개로 된 벽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엘도라도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은 평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사는 것입니다. 숲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사는 것입니다. 점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평면에 놓을 수 없습니다. 경도나 위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남아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엘도라도를 더 많이 찾을수록 그것이 더 멀리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탐색의 에너지 자체가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설은 군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장 없이, 영광 없이, 전리품 없이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드러납니다. 금이 아니라 빛을 찾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지도는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전입니다. 사람은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갈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것을, 표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관을 따라갈 것을, 나침반으로 황금 도시를 찾으려 했던 사람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침묵 속에서 찾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것을 찾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아마도 엘도라도는 인류의 황금기, 하늘이 더 가까웠고 마음이 더 순수했던 시대를 기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기원으로의 회귀, 즉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순히 필요성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빛뿐만 아니라 내면의 빛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빛을 현실에서 찾을 수 없다면 사람들은 전설 속에서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엘도라도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도에는 없습니다. 좌표에도 없습니다. 기록 보관소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불가능을 꿈꾸었던 모든 사람 안에 살아 있습니다. 평범함을 넘어섰던 모든 사람 안에, 아무도 부르지 않은 곳으로 갔던 모든 사람 안에.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정확한 경로가 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과타비타 호수는 여전히 언덕들 사이에 놓여 있으며 관광객들의 발자취도 카메라 플래시도 방해하지 않는 침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원형 분지는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는데 마치 하늘이 아니라 기억을 반영하는 매끄러운 렌즈와 같습니다. 수세기 동안 최초의 스페인 탐험대 이후로 그 안의 물은 줄어들었다가 다시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오고 갔고 의식은 사라졌으며 사제들은 망각 속에 잠겼지만 호수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안의 물은 그림자로 가득 찬 듯 어둡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는 이상한 빛이 있습니다. 햇빛의 반사도 아니고 금빛의 반짝임도 아닌 내면의 빛입니다. 마치 전설 자체가 바닥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물의 덩어리, 즉 시선은 침투하지 못하지만 느낌은 침투하는 깊이에 숨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 물가에 서서 그 물을 바라보면 물이 되돌아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고요하고 조용하고 포용하는 듯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곳에서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금가루를 온몸에 바른 족장이 카누에 올랐습니다. 그는 중앙으로 노를 저어갔고 그와 함께 곡물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각상, 가면, 판, 불꽃, 그리고 그와 함께 의도도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은 거칠애를 위해서가 아니라 균형을 위해서, 땅과 하늘 사이의 연결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의식은 목소리 없이 발음된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존재가 중요한 대화였습니다. 이제 호수는 침묵합니다. 속삭이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증인으로서, 사원으로서. 엘도라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수 자체가 그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미지, 그 깊이. 오늘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전설을 완전히 아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곳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는 여전히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도 호수의 침묵이 어떤 이야기보다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전설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엘도라도는 금이 아닙니다. 도시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입니다. 깊이를 들여다보며 아무것도 찾지 않는 순간입니다. 답에 대한 필요성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오직 물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그리고 고대함으로 가득 찬 공기. 세상은 변했습니다. 전설은 자랐습니다. 그러나 호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지치고 지도가 작동하지 않고 마지막 모닥불이 꺼질 때 바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어집니다.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왜 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찾고 싶었는지 말입니다.